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8월 6일 K9 자주포로 미국 레이시온의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놀라고 있는데 특히 최근 K9 자주포를 도입한 루마니아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8일 루마니아에도 투입될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공, 정교한 미국산 엑스칼리버 발사체를 이용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놀라운 영상과 함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K9 자주포가 발사한 엑스칼리버 유도탄이 약 50km 떨어진 목표물을 놀라운 정확도로 타격했다며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발사체 작동 모드를 사용해 거의 50km 떨어진 표적을 타겟팅하여 K9의 엑스칼리버 발사체의 호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시험 발사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르웨이군의 K9 자주포로 발사된 발사체가 전폭탄 모드에서 1m 미만의 오차로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또한 발사체는 버스트 높이 모드에서 목표물 5m 위에서 폭발하여 효과적인 파괴를 보장했습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테스트를 통해 K9 자주포는 2014년부터 사용된 엑스칼리버와 같은 정교한 유도탄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전세계 포병 시스템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이 K9 자주포 54대를 7년 만에 최대 규모로 구매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해 92%의 명중률과 오차 범위 4m라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어 극찬받았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에서 쏘자 이보다 더 정확한 1m 미만의 오차로 목표물에 명중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지금 미국,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인도 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K9 자주포에서 엑스칼리버를 쐈을 때 무서운 명중률을 확인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무기 정보를 주로 올리는 하크메이스는 K9 자주포로 한 엑스칼리버 시험 발사 영상을 올리면서 K9 155mm 탄약 6종을 올리며 얼마나 호환성이 큰지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해안 방어포로 군함을 격침하는 놀라운 장면을 다시 올렸습니다. K9 자주포는 높은 명중률과 놀라운 기동력도 대단하지만 어떤 미사일이나 유도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높은 호환성 또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연이은 호환성 시험과 기술개발 소식은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미국에서 벌어진 것으로 미국산 엑스칼리버 K9 실사격 시험 성공은 미국 수출에 대한 가능성까지 높여놓았다고 했습니다. 미 육군이 장사정포 플랫폼 CF 개발을 최근 중단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K9A2 자주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긍정적인 결과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오는 8월 15일 육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 리허설을 실시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부분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군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자 주변국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두 개의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폴란드군에게 획기적인 주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폴란드 무기산업 계약과 최첨단 장비 구매에 주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K9 자주포 152문에 대한 2차 방산계약 체결에 대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발트해를 장악하려고 하는 러시아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K9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포병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 이어 최근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선택한 나라들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방어용이 아니라 전쟁 시 빠르게 진격이 가능한 K2 전차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모두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에 대한 특집 기사와 분석을 내놓으면서 하나같이 K2 전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8일 한 군사 전문가 인터뷰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는 루마니아 남동부 다국적 군단의 첫 번째 사령관인 카탈린 토메스코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지상군이 2026년부터 에이브람스 M1A2 탱크 54대를 납품하여 장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제조업체가 더 이상 매우 짧은 기간에 상당한 양의 탱크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전차는 매우 훌륭하지만 무게와 유지 관리가 복잡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K2 전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자는 에이브람스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봤지만 그는 이미 K2 전차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를 부러워하는 듯했습니다. Recent a fost testat ca 2 Panther în România și Polonia ales această opțiune. L-am auzit pe domnul general Lincicaș, șeful departamentului pentru armament, preciza că nu ne vom opri la 54 de Abrams, planul e în viitor, evident, nu de pe o noapte pe alta, undeva la 300 de tancuri. Deci, da, ce spuneam. Și putem vedea, nu știu, un K2 Abrams, exact cum au polonezii, de exemplu. E mai aproape de realitate acest tank sau Leopard sau mai știu eu ce? Eu, dacă ar fi să merg pe o recomandare, prima dată trebuie să ne decidem în funcție de ce tip de tank avem. Adică dacă ne limităm la un singur batalion de Abrams, pe ăla îl lăsăm și rămâne aset strategic. După care, că par puține, dar 54 nu sunt puține, dacă știi unde să, mai ales pentru teritoriul nostru, dacă știi cum să refolosești și unde să dai cu ele și ai și succes, deja e foarte bine. Plus că e o amenințare și pentru inamic, că numai că le ai, e o amenințare. De ce crezi că polonezii își cumpără atât cât își cumpără? Da, multe își cumpără. Ca să-l facă pe eventualul lider de la Kremlin, care ar declanșa un atac împotriva Poloniei, să se gândească de 3 ori dacă poate să-i facă față cu capacitatea de ripostă pe care și-o asigură Polonia. În câțiva ani, Polonia va asigur că va deveni probabil armata cea mai puternică pe uscat din Europa. Da. Am citit și eu dacă le ies planurile. Acum, e problema lor, să revenim la noi. Dorința eventualului producător pe care noi l-am alege, de a implica industria națională de apărare, adică vină și dezvoltă și la noi capabilitate. Da, aici... Și aici spune două lucruri majore. În primul rând, dacă... Bineînțeles că ei vor veni cu echipamentul strategic și cu infuzia la început. Da, dar am dezvolt și mie o capabilitate să pot să-l produc și eu măcar în părți și îmi dai tu numai ce vrei să rămână al tău, dar din punct de vedere al muniției. Vă dau exemplu obuzierelor K9, contract semnat foarte bine, a decurs licitația, contract cu obuziere bune K9, Thunder, Fulgerul, Tunetul, cum l-au numit coreenii, dar ei vor face offset. Doar că din informațiile noastre, am fost în Coreea, ei au spus, e foarte greu cu actuala industrie. Da. Noi vom face offset și vom ridica o fabrică nouă, vom fi implica românii. Subscriu, domnul Cultiv. Dar nu putem, cu actuala bază. La Reșița, ce se mai întâmplă? La Reșița, cred că din anii 2000 sau mai. 루마니아를 비롯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군수 산업이 거의 사라졌는데 한국산 무기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하게 해준다며 크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K9 자주포 클럽을 만들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사격 요령부터 응급조치까지 훈련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업체가 아닌 실제 사용하는 우리 군이 가르쳐주는 요령과 사용법은 차원이 다르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달 9일부터 약 3주간 육군 국제과정 K9 자주포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에 호주, 폴란드, 이집트 장병들이 참여했습니다. 교육과정 모두 영어로 진행됐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기술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K9 자주포를 응급상황 때 직사로 사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폴란드군은 직사 사격은 생각조차 못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육군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산업체가 가르쳐줄 수 있는 K9 운용법은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면허시험장 안에서 하는 오토매틱 운전급이라면 군은 보다 실전적이고 전문적인 도로주행, 스틱 운전급 운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최근 칠레와 미군 합동훈련에서 등장한 한국산 소형 전술 차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한여름 고온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지금 칠레는 겨울로 아침 저녁에는 1도에서 5도로 떨어지며 고산지대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이 쌓인 험악한 산지로 올라가는 한국의 기갑 차량은 굉장한 기동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4일 칠레 해병대원들이 미국과 함께하는 합동훈련이 칠레 남부지역 마가야네스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설산을 돌파해 나가는 한국의 기갑 차량 K151 현마가 눈에 띄었습니다. 칠레 해병대원들은 이 훈련에서 K151 현마를 운영하며 훈련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ueno, los ejercicios en conjunto que hemos realizado ha sido marchas en la Reserva de Magallanes, marchas también en el Monte Tar y hoy día estamos finalizando con un trabajo de orientación terrestre en conjunto. Como el Big Cochrane se maneja en el ámbito del clima frío por encontrarse aquí en la región de Magallanes, hemos podido entregarle toda la experiencia. I think climbing Mount Tar the other day was extremely useful. That was the first time for myself at least
using snowshoes and being in that type of environment in a military setting. So learning that type of stuff from them is very useful that I think I'll bring back. So, no, definitely very proficient, especially in this type of environment. The tips and tricks that they have for thriving out here is pretty impressive. And then just basic infantry skills, I can tell is good, and the proficiency is there. So it's been a pleasure working with them. Para nosotros es una gran ventaja. Nosotros sacamos experiencias de ellos, de su forma de trabajar, cómo ellos se desempeñan, y ellos traen experiencias individuales de ellos que también nosotros podemos utilizar aquí como combatientes. 칠레는 길이가 약 4,300km, 폭이 대략 175km로 아주 길쭉한 국토 형태로 매우 다양한 기후를 보이는데,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아타카마 사막이 있고, 국토 가운데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며, 남극과 가까운 남쪽에는 눈이 많이 오고 빙하 호수가 있는 서한 해양성 기후를 보입니다. 또한 안데스 산맥과 고지대가 많아 이러한 다양한 날씨와 험악한 지형을 견뎌낼 전술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칠레 해병대에 눈에 띈 것이 한국산 전술 차량이었습니다. 한국산 전술 차량은 극한의 날씨와 험악한 지형에서도 굉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영하 32도에서도 시동 능력과 항속거리 500km가 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소형 전술 차량 최초로 에어컨, 자동 변속기, 후방 카메라, AV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최대한 단순한 구조, 누구나 쉽게 사용이 적용된 기존 군용 차량들의 특징을 많이 개선하며 필리핀, 말리, 나이지리아, 쿠르크메니스탄, 칠레 등에서 한국산 전술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2월 칠레에서는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 KLTB-181과 KLTB-182를 야간 작전에 투입하기도 했는데, 칠레는 한국산 소형 전술 차량을 대테러 작전 수행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에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KLTB-181은 760mm 높이 운동위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는 괴력을 지니고 있는데, 최고 60% 수준의 경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 같은 한국형 험비는 미국의 험비보다 출력에 있어 35마력이 더 높아 힘이 더 강력합니다. 또한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돼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도 최대 시속 48km까지 달릴 수 있고, 병력 운송 및 각종 무기 운반이 가능한 적잠도 장착되어 적재함을 최대로 활용할 경우 완전 무장한 병력 8명을 포함해 약 4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험비는 대당 2억 5천만원 선이지만 국산 전술 차량은 반값도 안 되는 1억 2천만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도 지난해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에 반해 400대를 계약했습니다. 지난 4월 구매 계약 후 불과 8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 현지에 도착했는데, 8월 2일 14대의 KLTB가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비그룹 SNS에서는 폴란드 육군을 위한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 14대가 도착했다며, 궁극적으로 폴란드 육군은 거의 400대 한국산 전술 차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폴란드인들은 아시다시피 그들은 빨리 국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400대를 더 주문해야 합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펼치고 북한산 포탄과 무기들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의 경계태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산 소형 전술 차량이 폴란드에 도착해서 전방으로 배치되고, 오는 8월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K2 전차가 집결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 제16기계사단 SNS에서는 제20 보병사단 장병들이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8월 15일 바르샤바 군사 퍼레이드를 위해 K2 블랙팬서 전차들이 적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강철 짐승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며 우리 병사들은 그들의 모든 영광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K2 전차는 지난 3월에 열린 나토의 드래곤 24 훈련에서 엄청난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군은 K2 전차를 가지고 서방의 전차들이 모두 집결하는 훈련에 참가했는데, 고지대로 모든 전차가 올라가지 못했지만 K2 전차만 여유롭게 올라가서 폴란드 전차병이 우쭐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이때 폴란드군은 물론 나토군 모두가 한국산 K2 전차의 엄청난 위력을 똑똑히 봤기에 이번 폴란드 퍼레이드에서 K2 전차의 존재감은 실로 엄청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공군은 한국 공군과 공군대 공군회의를 창설하기로 협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한국공군은 한국산 전투기 FA-50을 발판 삼아 회의체 창설에 나선 것인데, 이번 공군대 공군회의는 단순 기술 지원 차원을 넘어 전술적, 전략적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한때 폴란드 내에서 FA-50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FA50에 대해서 환호하며 도입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지금 FA50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하며 실제 한국에서 훈련받은 폴란드 조종사를 인터뷰한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Był pan pilotem MiG-29, kiedy dowiedział się pan, że leci pan się szkolić na FA-50, to poczuł pan nobilitację, czy jednak jakieś ukłucie żalu? No bo jednak MiG-29 to maszyna kultowa. Potwierdzam, to jest maszyna kultowa. Spędziłem sporo czasu w tym samolocie, wiele ciekawych lotów. Natomiast kiedy dowiedziałem się, że przychodzi czas zmiany statku powietrznego, wyzupełniłem się z sentymentów. Będę zawsze miło wspominał ten czas spędzony i doświadczenia, które tam zdobyłem. Natomiast z dużą ciekawością sięgałem oczami wyobrazić, co przyniesie nowy samolot, tak? Jak to będzie wyglądało w nowym kokpicie i czy ten samolot czy spełni oczekiwania nie tylko moje, ale wszystkich pilotów i przełożonych. Jak wyglądało szkolenie w Korei? Jakieś zaskoczenia, anegdoty? Szkolenie w Korei było dosyć intensywne. Spędziliśmy tam praktycznie pół roku. Udało się zakończyć szybciej niż było wstępnie planowane, ale dzięki temu, że nam sprzyja pogoda i możliwości w Rukafie. Byliśmy w różnych miejscach. Początkowo zaczęliśmy szkolenie teoretycznie w Kai, tam gdzie są te samoloty produkowane, sesję symulatorową. Następnie udaliśmy się do miejscowości Gwangju, gdzie jest tam jednostka szkolna. Odbyliśmy tam pierwsze loty na samolotach T-50. Wykonywaliśmy najbardziej podstawowe misje, żeby się zapoznać z charakterystykami lotnymi tego samolotu. Potem przemieściliśmy się do miejscowości Jechon. Tam kontynuowaliśmy bardziej zaawansowane szkolenie. Natomiast to wszystko było w pewnym sensie okrojone. Nie mogliśmy tam spędzić zbyt dużo czasu, bo przewidziana jest kontynuacja szkolenia dalej w Polsce. Na koniec jeszcze znowu wróciliśmy do fabryki Kai. Tam znów symulator na wersji bardzo zbliżonej do naszej wersji GF i przyjechaliśmy do Polski dalej kontynuować odbiór pierwszych samolotów, które w tym czasie praktycznie w lipcu wróciły razem z nami. Pracowaliście panowie z koreańskimi pilotami. Co można o nich powiedzieć? Jacy to są piloci, koledzy? To są bardzo pracowici ludzie. Ich podejście do zagadnienia jest bardzo solidne i poważne. Ich umiejętności z mojego subiektywnego punktu widzenia są wysokie i współpraca z nimi, oczywiście bariera językowa, można powiedzieć, istniała, bo nawet, że porozumieliśmy się oczywiście w języku angielskim, natomiast czasem ciężko było mimo wszystko obu stronom zrozumieć to samo słowo, które wypowiadaliśmy w inny sposób. Natomiast nigdy nie mieliśmy problemów podczas procesu przygotowania się w locie i po locie, żeby ten lot odbył się bezpiecznie i wszystko, cała komunikacja była zawsze na akceptowalnym poziomie. Pojawiła się taka informacja kilka miesięcy temu, że FA-50 przekroczył wasze oczekiwania. Czy to prawda, czy tak po prostu ktoś przykoloryzował? Ja mogę tylko powiedzieć ze swojego subiektywnego punktu widzenia, że jeszcze rok temu, zanim udałem się na szkolenie do Korei, nie wiedziałem, czego się mogę spodziewać do końca. Trochę brakowało informacji na temat tego samolotu i ciężko było wtedy mieć zdanie na ten temat. Po roku czasu i po pewnym czasie spędzonym w samolocie, ten samolot ma o wiele większy potencjał niż to się wydawało wcześniej, mimo że może wygląda niepozornie, ale ma naprawdę pewne możliwości, które pozwolą mu na realizację sporej ilości zadań, które stoją przed nami i nie powinniśmy porównywać tego konkretnie do samolotu F-16 czy F-35 i tak dalej. To jest samolot, który będzie realizował swoją niszę, swoiste zadania, które będą uzupełniały zadania innych samolotów i on się będzie wpisywał w
w nasze siły powietrzne, realizując, odciążając tymi zadaniami inne statki powietrzne, wypełniając tak samo te zadania, które realizowały poprzednie, tak jak Mi-29 czy Su-22 i dodatkowo piloci będą mogli, myślę, mam nadzieję, więcej latać intensywniej niż na poprzednich statkach powietrznych. 한국과 폴란드의 공군대 공군회의를 통해 LP-50의 전술적 운영 노하우는 물론 최근 양산이 개시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밀 수출 등 방산 관련 안건이 공군대 공군회의를 통해 논의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엄청난 숫자의 지상 무기들을 한국에게서 도입했지만 공군의 전투기는 단가 측면에서 지상 장비와 비교할 수 없고 개별 기체 파괴력도 월등히 높기에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지금 가장 열악하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그 존재감과 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호주 질롱시에 만들어진 방산 공장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주권 방위 능력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입니다. 2019년에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한 노동당의 무모한 결정을 뒤집었고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현지 생산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9 자주포와 레드백을 생산하는 현지 공장 HAS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HAS는 한국 방산기업 중 최초로 지어진 해외 생산기지로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공장에서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및 파이브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지정확정 위기로 유럽을 비롯해 주요 동맹국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방산 수출 전력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가장 큰 카드 중 하나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호주 HAS는 가장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하며 큰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루마니아였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K9 자주포 53은 1조 3천억 원어치를 구매했고 앞으로 레드백 장갑차도 도입하려 하는데 한국은 루마니아에 이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현지 생산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호주에 거대한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한 것처럼 루마니아에도 이 같은 공장이 건설되어 최고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자국의 방위산업과 지역 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23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유럽에서 루마니아는 레드백 전투 차량이 생산되는 세계 두 번째 중심지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초도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생산되어 현지 공급업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루마니아 방위산업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레드백 공장이 건설되면 유럽의 생산기지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야심찬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레드백은 폴란드가 지난 2022년에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먼저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2013년 7월에는 루마니아에서도 극비리의 레드백 테스트가 실행되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2차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때 레드백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지만 지금 루마니아는 폴란드를 제치고 유럽에서 최초로 레드백을 생산하는 중심지가 되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루마니아 내 사업 기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호주의 사례는 루마니아에게는 좋은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질롱시는 과거 GM, 포드 등 대형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호주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생산 비용 상승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현지 생산에서 철수했습니다. 포드는 91년 만에 호주를 떠나면서 1200명의 직원을 해고시켰습니다. GM 또한 69년 만에 호주에서 철수하면서 2900여 명의 실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유지해왔던 질롱시의 경제는 이들이 떠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순식간에 인구 20만의 조용한 목초지 마을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무기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 HAS가 지어진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는 호주 연방정부가 하나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입찰 경쟁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입찰에서 승리한 빅토리아 주정부는 하나 공장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57억 호주 달러, 한화로 약 5조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생산 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현지인 채용도 늘면서 향후 12년간 진롱이면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문가들은 하나의 HAS에 국산 보병 전투 차량 129대가 공급되면 1800개의 직접 일자리를 포함해 약 2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빅토리아주 질롱시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한국의 1호 해외 방산 공장이 들어오면서 대반전을 이뤄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가들과 도시들은 한국산 무기 공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목격하며 루마니아를 포함해 많은 유럽국들이 한국 공장을 유치하려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주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 전력 증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남중국해에서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때문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호주가 육군 전력을 증강하는 것도 유사시 중국의 침략을 대비한 준비라고 했는데 한국산 K9 자주포에 열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쉽게 호주 대륙으로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호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군입니다. 호주는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해군의 대규모 건함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독일산 노후 호위함을 대체하는 3000톤급 호위함 11척을 건조하는 계획으로 구매국에서 3척, 호주에서 8척을 만들 예정입니다. 무려 1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호주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독일, 스페인에게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가장 치열한 경쟁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이번 호주함 수주는 양국에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대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앞세워 원팀을 꾸려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은 규모뿐만 아니라 캐나다, 폴란드 등에서 나올 다른 군함 수주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가 건조한 모가미급 호위함은 추정가 약 4억 달러로 한국의 대구급, 충남급에 가까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뢰 제거 능력과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 등 각종 센서 성능이 우수하고 자동화율을 높여 승조원 90명 선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그런데 일본 모가미급의 가장 큰 약점은 해외 수출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일본 해외에 군함을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건조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호주 군사매체 ADM은 하나와 HD현대중공업은 해외 군용 선박 실적이 많지만 미쓰비시는 없다고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내 조선업계 일각에선 미쓰비시 중공업이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납기일가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호주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예산에 2026년에 건조를 시작해 2029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에는 성능, 가격, 납기 세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납기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동안 납기를 맞추지 못해 큰 손실을 낸 바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과거 배를 만들 때 자주 불에 타는 대형 사고를 내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02년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건조되는 도중 전소되는 사고를 겪은 뒤로 여객선 산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중의 수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시 크루즈선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1년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 소속 아이다 크루즈사로부터 크루즈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유행에 민감한 크루즈 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마지막으로 크루즈선을 건조했던 2000년대 초반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객실 설계 단계부터 선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2013년 마무리 예정이었던 선박 설계가 2015년에서야 완성되었습니다. 자재 조달에도 시간이 걸렸는데 일본은 크루즈 산업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재 대부분을 수입했습니다. 결국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3년 이후 매년 크루즈선 사업에서 손실을 봤습니다. 선박 건조를 마치고 인도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주요 기기에 결함이 발견되었고 해상 시운전 과정에서 소음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재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미쓰비시 중공업은 1000억엔의 수전 크루즈선에서 2375억엔, 하나로 2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 중공업은 2008년 소형 제트 여객기 스페이트 제트 개발 사업에 착수해 전 일본 공수와 일본 항공으로부터 약 300대를 수주했습니다. 15년 동안 미쓰비시 중공업은 무려 10조 원을 투자했지만 잦은 설계 변경과 생산 문제로 납기를 잇따라 연기했고
결국 지난해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일본 정부는 또다시 여객기 개발에 도전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앞으로 더 큰 참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호주 호위함 산업의 대표로 내보낸 미쓰비시 중공업은 생산과 납기 등 모든 부분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무엇보다 건조 도중 화재가 나는 사고가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군함도의 가해자였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전쟁 특수로 부활했는데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번 호주 호위함 수주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의 대표 미쓰비시 중공업을 꺾고 쾌보를 전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